근데 그러다가 고려 이제 후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무신들이 권력을 잡잖아, 얘들아. 무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 그 문벌 귀족들이 많이 이제 쓰러져 나가지. 근데 그 문벌 귀족들이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은, 자, 교종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었어. 문벌 귀족들, 어떻게 보면 귀족적인 그 종파가 이제 교종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귀족들의 자제 중에서도 막 그 자제들 중에 승려가 되는 자제들도 꽤 있었는데, 주로 이들은 글 공부 좀 하던 계층이었어서 교종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을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 그 절로 들어가는 이 귀족 자제가 절의 높은 위치에 오르기도 하고 문벌 귀족들하고 교종도 굉장히 이제 연관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그 문벌 귀족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 쓸려 나갈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게 선종과 교종 중에 교종 쪽에 반발이 컸겠지. 자기 아버지나 형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걸 하니까. 그래서 승려들이 굉장히 그 무신 정권 시기에 초기에 이제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 무신 정권 때려잡자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신 정권이 굉장히 잔혹하게 탄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종이 조금씩 약화되고, 누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주목받게 되면 선종들이 이제 주목받게 돼. 그 전에는 교종 중심이었던 게, 자, 그래서 무신 정권 시기부터 선종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자, 무신 정권 시기 아까 얘기했잖아. 선종이 강화되는데, 선종이. 근데 이 선종이 그 무신 정권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타락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지. 막 그 무신 정권 지도자들 위해서 막 그 법회 같은 걸 연다든지 이런 것들 중심이고, 무신 정권에 붙어가지고 막 토지를 넓히고 노비를 늘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진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원래 불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불교가 이렇게 타락했었지? 사람들이 이제 무신력과 너무 빌붙었기 때문이야. 여기에 대해서 불교를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진울의 이제 생각이었어. 자, 그래서 진울은 그 송광사, 쉽게 말하면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순천에 있어 지금도. 여기에서 이제 수선사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불교를 깨끗하게 이제 우리 그 세속의 그런 뭐 토지 넓히거나 노비 만들고 이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불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불자가 되자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수순사라고 하는 건데, 이 고려 후기에는 진울같이 그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 운동, 쉽게 말하면 불교 단체를 만드는 운동들이 굉장히 일어나서 불교의 개혁을 외치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진울이 당시 이제 그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은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교정이 조금 약화된 상황이었잖아. 선종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었고, 무신들도 애초에 보면은 여러분들 무신들이 교종에 가깝겠니 선종에 가깝겠니, 경전을 못 읽는 무신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신들은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전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신들이 선종에 가까웠었는데, 이 진울은 당시에 이제 그 또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내세워가지고 교종과 선종에 남아있었던 대립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했어. 정해쌍수가 뭐냐? 자, 여러분들 뭐 윤리학 사상이라든지 뭐 윤리 관련 과목들을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정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참선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을 뜻해. 선종과 관련된 것이 정의야. 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부처님의 지혜는 어디 있지? 책에 있지. 자, 책에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책에 남아 있지. 그래서 이거는 경전 쪽, 즉 교종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정해 쌍수,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되는 건데 뭐가 먼저 나오니? 선종이 먼저 나왔었지. 정해 쌍수.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도노점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갑자기 막 하고 깨닫는 게 도노야. 자, 이것도 선종의 사고방식과 좀 비슷하지. 그리고 점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음의 순간을 도노라고 한다면, 점수는 그 뒤로도 계속 닦는 건데, 내가 혼자서 부처라고만 깨달아 버리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항문을 닦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어설픈 깨달음이 지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부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는 게 점수인데, 이거는 교종하고 비슷하지. 끊임없이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마음을 가다두는 게, 자, 도노 점수, 그리고 정해쌍수.
이것들을 보면은 선종과 교종의 가르침을 이 하나의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했었잖아. 그 두 개를 함께 이제 닦아야 된다고. 근데 보면은 항상 선종이 앞에 있지. 자, 진울 같은 경우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 그 밖에 우리가 또 이제 이름을 살펴볼 만한 인물이 요새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새가 만든 그 결사는 백년사 결사라고 이제 불리는 게 있어. 백년사. 자,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인물이 혜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혜심은 진우를 계승했다고 해. 자, 진우를 계승했으면은 진우를 계승했으면은 진울은 아까 선종이라고 했었지, 선종. 아, 여러분들 하나 더 말하자는 건데, 요새는 천태종을 중심으로 백년사 결사를 결성했다잖아. 그럼 요새는 천태종이었으니까 뭐니? 의천의 가르침을 계승한 거지. 의천은 쉽게 말해 교종에서 나온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새는 쉽게 말하면 굳이 나누자면 교종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 자, 근데 혜심은 진우를 계승했어. 선종이지. 자, 선종인데, 자, 혜심이 어렸을 때 과거 시험에 붙으려고 학교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좀 일찍 나왔거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스님이 됐는데, 나중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과거 시험 준비하던 시기에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님께서 그 혜심에게 이제 혜심의 밑으로 해서 와서 이제 불자가 되었단 말이야. 자, 혜심도 그렇고 혜심 스승도 그렇고 한때는 유학자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불교가 됐지. 그래서 혜심이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지. 유불일치. 자, 유교와 불교는 과거 시험이 유교 경전을 이제 시험으로 치는 거잖아. 혜심 어렸을 때는 유교를 공부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불교를 공부했잖아. 그래서 다 공부해 보니까 유교와 불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같은 것이다. 뜻이 같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이제 시도했었어. 공자의 가르침이고 석가의 가르침이고 석가의 가르침이고 공자의 가르침인데, 물론 불교 승려니까 혜심은 지금은 뭐를 더 강조했겠냐?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를 받아보려고 이제 했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유교의 최종 단계야. 가장 고급 유교가 이제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은 원래 유교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만들어낸 우주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과정, 그런 것도 이제 강조하는, 전 우주까지를 다루는 유교를 성리학이라고 해, 우리가. 그래서 근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유불일치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왜 영향을 미쳤냐, 성리학 받아들이기 위해 사상적 토대가 됐냐 했었는데, 자, 성리학은 어떻게 이제는 유교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에만 쉽게 말하면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뭐 짐승들의 세상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지.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학문이 불교이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처음에 인간 세상에만 관심을 썼던 것이 불교를 어떻게 보면 불교를 의식하고 불교와 경쟁하거나 때로는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교 자체도 우주를 다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유교가 성리학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데, 고려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인간과 우주를 모두 다루는 이 어마어마한 학문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유불일치설 같은 걸 통해서 유교와 불교가 조금씩 통합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종교였단 말이야. 국가 종교는 절대 권력하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혜택을 받고 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에서 기독교 국가에선 기독교가, 이슬람 국가에선 이슬람교가 권력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되겠지. 자, 불교는 근데 원 간섭기에 들어가면서 몽골의 간섭을 받는데, 몽골에 거역하는 건 죽음이지, 쉽게 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몽골에 이제 협력하는 길을 걷게 되고, 그 뒤에는 친몽골 세력과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패의 모습들을 드러냈었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앞서 공민왕 때도 살펴봤었지만 신진 사대부들의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게 이제 불교의 끝이 되겠어. 고려시대 유교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45쪽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게. 자, 유교라고 하는 거는 삼국시대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각각 뭐 중국을 통해서도 뭐 신라 같은 경우는 뭐 고구려를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들어왔겠었는데 유교가 삼국시대 이래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이었단 말이야. 공자왈, 맹자왈 하고 그냥 사람 사이에 뭐 의리로 대해라, 뭐 인자하게 대해라 그런 것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는 세상 쉽게 말하면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고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를 다루는 뭐 경제에 관한 것. 자, 쉽게 말하면 유교는 정치, 경제학 거기다 문화까지를 포함한 종합학문이었었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심오한 당시로선 첨단 학문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급 기술로서 그 충분한 이제 자격을 갖추고 있었겠지. 고려 시대가 되어서도 유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중요한 이제 가르침 중에 이제 하나였단 말이야.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였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유교라고 하는 거였었지. 특히 이제 뭐 태조도 마찬가지였지만 광종 때는 우리가 말했듯이 과거제를 이제 실시를 하면서 과거제 시험 과목으로 유교가 들어오게 됐었고 유교 시험을 쳤었고 이것에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교가 굉장히 강화했었지. 어떻게 보면 글을 읽을 줄 아는 고려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물론 과거 시험에 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집안 애들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교 경전에 가까워지고 커서도 이제 계속 유교와 관련된 걸 가까이 하면서 지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 생활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지. 특히나 이제 성종 같은 경우는 광종 뒤에 이제 경종 뒤에 성종인데 성종은 우리가 그 잠깐 교과서 여러분 31쪽으로 가볼까? 교과서 31쪽이야 여기가 여러분들 31쪽 맞지? 31쪽으로 하면 성종 때 이제 얘기가 나오지. 성종 때 여러분들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시무 28조를 건의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개혁했는다고 했었잖아. 그때 지방에다가 뭘 설치했니? 고려시대 그냥 원래 이제 호족들만 이제 세상이었다면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에 이제 12목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었다 했잖아. 지방관을 파견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뭘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 여기에 이제 학교를 짓게 된단 말이야. 중앙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국립교육기관이 있었어. 근데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지, 향교. 지방에 세운 학교인 향교. 그 지방에는 그 향교를 두고 그 향교에서 유학을 가르치도록 하는데 유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을 경학박사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그 전문가라는 뜻이지. 경학 박사를 이제 파견하게 됐어. 12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 32쪽으로 잠깐 가볼까? 32쪽을 보면은 12목이 이제 그 전국에 이제 설치가 됐었는데 광주 근처에는 나주목과 지금의 순천인 승주목 쪽이 있었지. 순천 뭐 그 보성이 쪽인데 자, 여기에다가 향교를 이제 두고 그 향교에 경학 박사를 파견했었던 거야. 다시 여러분들 교과서 45쪽으로 가보자. 성종은 수도에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세웠었고 지방에는 또 이제 이것도 나라에서 세운 거긴 한데 지방에 세운 거야. 12목에 그 경학박사를 파견했었다는 것이 이제 있지. 자, 그 밖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게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좀 이름난 유학자들이 이제 많이 배출됐었단 말이야. 과거 시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돌아가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이제 출세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들의 이제 가르침을 막 받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 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이런 그 관리들이 시간 은퇴해가지고 또 이제 벼슬자리 나와가지고 지방 같은데 자기 이름을 내세운 그 학교를 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난 유학자들이 세운 그 학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막 과거 시험 얼른 막 합격하고 싶어가지고 그 비법 배우려고 많이 이제 입학을 하겠지. 그러면서 곳곳에다 이제 사학이 이제 설립됐거든. 사학교가. 사립학교가 곳곳에다 설립되다 보니까 공립학교랑 경쟁이 붙어가지고 공립학교 쪽에 이제 학생들이 막 사립학교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 사람들도 막 사립학교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에서 장학금 같은 걸 또 신설하고 그리고 또 학식이 굉장히 높은 옛 관리들을 막 초빙해 와서 사립학교와 경쟁을 붙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고려 사회에서는.
자, 그런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든 사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지만 유교 교육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성리학이 도입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몇 번이고 얘기를 해봤었어요.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교의 최종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학문을 받아들였던 게 공민왕 때 정치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했었지, 여러분들. 신진사대부들이 그 성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시 이 성리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식 유학인데 유학은 어떻게 보면 유학이든 그 최종 단계의 성리학이든 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새로 배운 그 학자들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니? 우리는 최신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이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때 그 성리학을 배운 학자들이 가장 그 1순위로 비판했었던 게 불교였단 말이야. 불교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불교 그 전에 다룰 때라든지 고려 그 말기 공민왕의 개혁 때 신진사대부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유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 이번에는 교과서 45쪽을 펼쳐봐. 45쪽을 보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유교에 대해서도 이제 배운 게 있었을 텐데 그 고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자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그 유교가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에도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술이자 그 덕목으로 굉장히 강조됐었다고 했지. 근데 이 유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유교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이 원간섭기에 그 원나라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 학자들이 받아들였다 했잖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 성리학은 유교랑은 다른 학문이 아니라 유교가 나중에 뭘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두 개가 전혀 다른 학문이 아니라 하나로 이제 이어지는데 성리학이 좀 더 나중에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성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 37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37쪽 있었지? 교과서 37쪽에서도 봤지만 이 성리학이 특히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고려에 전해졌고 이게 이제 들어와서 고려 시대 여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을 개혁하는 데 큰 목소리를 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리학이 크게 비판했었던 것이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비판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잖아. 자, 여기 37쪽 내용이었었지. 다시 여러분들 원래 45쪽으로 돌아와 보게. 고려시대에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불교, 그리고 유교 말고도, 또 다른 학문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었는데,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크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지. 도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도교는 쉽게 말하면은, 도교는 그 불로장생을 꿈꾸는 학문이야, 쉽게 말하면. 불로장생을 꿈꾸는 학문인데 이것이 그 일종의 종교처럼 됐었고 고려에서는 이 도교가 굉장히 중시됐었던 게 불로장생을 또 뭐 모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죠. 왕의 뭐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 뭐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잖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도교를 이제 믿고 왕의 이제 뭐 무병장수를 이제 기원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도교 사원을 세우고 도교 의례를 지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이제 기원했었던 게 도교의 움직임인데, 자, 봐봐. 도교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생명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이제 수명이라든지 천명이 있다고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에서는 이제 도교 사원을 짓고 막 도교 의례를 지내가지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수명을 이제 늘려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빌었었던 것이지. 도교 살펴봤었고 그 밖에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풍수지리설도 이제 도교랑 비슷하게 뭐 오래 살고
오래 살고 이제 뭐 병 없이 사는 게 이제 목적이지만 풍수지리설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이제 생각했으냐면은 도교에서 뭐 별자리가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제 봤었거든. 근데 풍수지리설은 쉽게 말하면 바람과 물과 그리고 지리, 쉽게 말하는 자연 지리적 조건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어. 그게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된다고 해서 그럼 화를 맞고 복을 구할 수 있는 기후적 조건이나 지리적 조건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중시한 게 풍수지리적인 이제 것이지. 그래서 그 나라가 오래 가고 그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왕실이 평안하려면은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그 나라의 털을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풍수지리설의 그 주장이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 참고를 해볼 만한 게 자, 풍수지리를 삼경에 설치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쳤거든. 교과서 32쪽으로 가보자 여러분들. 교과서 32쪽이야. 32쪽 보면은 고려에서 삼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거든. 자, 봐봐. 고려의 수도가 개경인데 어, 개경 말고도 그 밖에 개경 이외에 어떻게 보면 개경에 맞먹을 수 있는 도읍지를 그 밖에도 둬가지고 이곳에 이제 그 부수도 그러니까 부도를 둠으로써 나라의 운명을 크게 이제 그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게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이야. 왜 삼경이라 불리냐, 여러분들? 자, 서경, 평양이지. 자, 하나 그리고 옛날 신라의 서울이었던 동경, 경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의 수도가 된 남경. 이 개경 말고도 서경과 동경과 남경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수도를 두어가지고 나라를 쉽게 말하면 나라가 좋은 곳에다 이제 수도에 맞먹는 이제 대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나라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서경이나 남경, 동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은 땅의 기운이 좋은 곳이라고 이제 여겨졌어. 이곳에다 도시를 세우면은 나라의 운명이 연장될 거라고 봐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상이 우리가 45쪽에서 봤었던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지. 그 풍수지리설이고, 자, 그 밖에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있어. 서경천도 운동.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분들 교과서 34쪽을 봐보자. 34쪽에 풍수지리설을 내세우면서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했었던 그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지. 뭐 상상화인데 묘청이 이렇게 생기질 않았겠지. 자, 잠깐만. 묘청이 얘기하기를 저희라고 하는 거예요. 묘청 일파를 얘기하는 거지. 서경, 그러니까 평양의 임원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땅은 음양가들, 쉽게 말하면 음양가들이 풍수지리가들인데 이곳에서 말하는 명당입니다. 꽃이 크게 피어나는 곳을 대화세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궁궐을 짓고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예물을 가져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요. 뭐 주변에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라고 되는데 궁궐을 좋은 땅에 옮겨 짓기만 해도 나라가 완전하게 피어난다는 게 이런 풍수지리설의 사상인 것을 묘청의 그 주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 아까 그 묘청이 했었던 말은 역사 기록에 실려있는 말이야. 그 교과서 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중간에 그 프로그램 닫았다가 다시 이제 키니까 그 밑줄 그어놨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었네. 자, 풍수지리설은 삼경의 설치와 서경천도 운동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다는 거. 땅이 좋으니까 쉽게 말해 서경이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그들의 이제 주장이었던 것이지.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역사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든 역사를 이제 굉장히 강조했었단 말이야. 뭐 그거는 현대 왕조 국가가 아닌 그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역사책을 이제 뭐 옛날 일들을
또는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막 보고 막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중시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 일이지만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고려에 대한 내용보다 조선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야. 대체 왜 그럴까? 자, 고려가 건국 초부터 이제 역사 기록 굉장히 많이 남겼겠지. 근데 자, 거란의 침략으로 나라 초의 기록이 모두 불타버렸었던 거야. 배울 게 없어진 거지, 쉽게 말하면은. 자, 그 어떻게 된 거니?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 역사 기록이 이제 없어졌다는 게. 특히나 이제 쌤 같은 역사 선생님들한테는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일로 이제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뒤로도 고려가 실록을 편찬했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해. 고려가 그 뒤로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고려 후기에 그리고 그 전에 무신 정권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 서로 이제 싸우고 이런, 고려가 어떻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전란을 많이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몇몇 중요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고려는 여러분들 무신 정권의 기준으로 얘기했었지만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했지. 무신 정권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럼 고려 전기의 중요한 이제 역사책이 이제 하나가 편찬이 되는데 무신 정권 전에 김부식이 이제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 자, 여러분들 세계사 배운 학생들은 들어봤었겠지만 중국의 역사서 중에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지, 이 사기를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김부식이 쓴 역사책이 삼국사기야. 삼국사기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를 다뤘을까? 삼국의 역사를 다뤘었겠지. 사기는 역사 기록이란 뜻이니까. 자, 삼국사기는 그 어떤 책이었냐? 쉽게 해서 삼국의 역사책을 다룬 것인데 그 기전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편찬됐어. 기전체가 뭐냐? 자, 그 책에 보면은 책의 항목들이 있어. 책을 분류를 하는데 책의 목차를 구성할 때 본기와 열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기전체라고 해. 자, 본기와 열전이 뭐냐? 본기는 제왕, 쉽게 말하면 왕들에 대한 기록이 본기야. 그리고 열전은 왕이 아닌 다른 인물, 일반 장수라든지 백성들, 신하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열전에 실려 있는데, 본기와 열전을 중심으로 역사책을 구성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기전체라고 이제 부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삼국사기는 삼국시대의 역사책이니까 온달 같은 인물은 본기와 열전 중에 어디에 실려 있을까요? 온달 장수잖아. 열전에 실려 있겠지. 그러면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이라든지 광개토대왕의 이제 기록은 어디에 실려 있을까? 이거는 본기에 실려 있겠지. 본기와 열전을 중심으로 편찬된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는 실제로 그 광개토대왕이나 동명성왕 같은 왕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온달과 같은 일반인들의 기록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 그 밖에도 이제 살펴볼 게 삼국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야. 삼국사기는 그 김부식이 이제 쓴 건데, 김부식은 문벌귀족이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의 백으로 들어온 그 관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단 말이야. 과거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벌귀족들 사이에서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직을 하게 되면은 그 쉽게 말하면 쪽팔려가지고 나중에서라도 이제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에 계속 이제 응시를 해. 현직 관리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거기다가 벼슬을 더해주거든. 그래서 현직 관리들도 과거 시험 치지 않은 관리들이라면 여러 번 응시하고 했었지. 자,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쓸 때 당연히 이제 유교를 바탕으로 썼을 거 아니야. 김부식은 유교가 아니야. 불교가 아니라 유교의 학자였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유교랑 불교랑 사이가 좋을 때도 있는데, 되게 이제 유교를 배우는 학자들은 불교를 약간 좀 미신적인 거라든지 믿을 수 없는 해괴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좀 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제
신체의 발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이제 몸과 뭐 팔다리라든지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나 피부 같은 것은 이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가지고 쉽게 막 건드려서 안 된다거든. 기본적으로 불교는 어때? 스님들이 머리를 밀잖아. 유교에선 그것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이제 보곤 하지. 아무튼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의 역사관, 유교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좀 믿을 수 없는 부처님 나타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 구해주고 막 이런 내용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려고 했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했었는데 김부식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유교에 바탕을 하고 그리고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것을 거부하는 합리주의적인 그 역사를 보는 눈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과서 49쪽에 잠깐 봐보자 여러분들. 아까 그 펜이 45쪽이었지? 지금 우리가 49쪽으로 봐보자. 자, 교과서 49쪽에 보면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이제 뭐라고 썼는지 봐보자. 신라의 왕씨였던 박씨, 석씨는 모두 아래에서 태어났대. 그리고 김씨는 금으로 된 상자에서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혹은 금수대를 타다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괴이해서 믿을 수 없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자, 김부식의 말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박씨, 석씨가 아래에서 태어나고 김씨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 믿지만 자기는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고안이라고 하는 거야. 유교의 바탕을 두고 믿을 수 없는 해괴하거나 너무 신비로운 일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그런 그 사상들이 김부식의 이제 생각이었던 것이야. 근데 고려 후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 일단 무신 정권이 터졌어. 김부식과 같은 이제 인물들, 그 문벌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이제 잃는 경우가 많았고 새로의 무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짜여지게 됐었지. 고려 후기에는. 자, 이때 그런데 고려 무신 정권 시기 중에서도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 때는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도 맞이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냐? 고려 전기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쉽게 말하면 삼국사기 하나라면 고려 후기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 어떤 이제 특징이 나타나냐? 단군의 등장이 특징이야. 단군의 등장. 자, 무신정변과 그 몽골의 침략을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야. 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전 그 뭐 문벌 귀족들보다는 좀 과거 유교라든지 여기서 좀 자유로울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사고 방식이 뭐 옛날에 혁거세가 뭐 아래서 태어났을 수도 있지, 뭐 동명왕이 진짜로 뭐 하늘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거치니까 이전에 삼국사기가 쓰여지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좀 역사를 조금 자유분방하게 이제 믿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몽골이 쳐들어왔었잖아요. 몽골이 쳐들어왔다 보니까 그 고려가 몽골을 이제 맞서는 과정에서 백성들한테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몽골의 침략을 겪고 나서 고려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적인 상황에 빠졌었던 것 같아. 뭐 백성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십만이 이제 막 끌려가거나 막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국가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떻게 고려의 자존심이 짓밟힐 대로 짓밟힌 상황이었잖아. 나중에 몽골이 항복까지 하니까 그 과정에서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던 거야. 몽골의 그 침략을 받고 몽골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고려가 이제 원나라 꼬복 노릇을 하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나라고 아주 뭐랄까 그 아주 훌륭한 나라다. 그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냐? 이때 단군의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야. 단군.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이제 단군을 내세우고 이 단군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가 아주 쉽게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었다는 것이 고려 후기 역사 기록들의 이제 특징이야. 자,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들?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서 이제 나타나게 돼. 자, 이련은
그러니까 고려시대 역사책에는 왜 삼국 유사이냐? 자, 앞서 말한 김부식도 그랬었고 이련도 그랬었지만 고려보다 앞서 있었던 왕조인 삼국시대의 역사로부터 고려가 현재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이련이든 김부식이든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었는데 이련은 삼국유사라고 이제 하는 책을 이제 기록을 했어. 삼국유사는 쉽게 말하면 김부식이 삼국사기 쓸 때 빠뜨린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정리한 게 삼국유사야. 김부식은 너무 허황된 사실들도 많이 빠뜨렸는데 이 사람이 유교학자다 보니까 불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빠뜨렸거든. 그러니까 이련 같은 경우는 근데 승려였어. 고려의 고려의 이제 그 승려로서 왕의 이제 스승 노릇까지 이제 했었던 사람인데 승려이기 때문에 김부식이 빠뜨린 수많은 삼국시대의 그 불교 관련 기록들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담은 게 삼국유사야. 근데 여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냐? 바로 단군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야. 우리 역사 기록에서 단군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게 비로소 이제 삼국유사에서부터 처음 이제 나타나. 뭐 김부식이 삼국 사기에서 쓸 때는 뭐 단군 이야기가 이제 없었지. 하다가 이제 삼국유사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군 이야기를 어떻게 썼는지 교과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 봐보자. 45쪽에 보면은 나오지. 삼국유사에 보면은 자, 고려시대 이련이 살던 시대로부터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단군왕검이 있어가지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이지. 이 단군왕검이 그 나라를 세운 시기가 중국의 요임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설 속에 오래된 임금의 시대가 있어서 이때랑 갔다 와가지고 우리 역사가 중국하고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 주장을 이련이 하게 됐었지. 자, 그 밖에 또 이제 이련이 굉장히 다양한 설화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련이 기록한 설화가 얼마나 이제 다양하냐면은 교과서 49쪽을 봐보자. 자, 삼국유사에 보면은 자, 제왕, 쉽게 말하면 왕들이 태어나거나 이제 나라를 세울 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니까 당연히 큰 변화를 타서 자기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고 왕이 되고 대업, 쉽게 말하면 나라를 세우고 막 수도를 짓는 대업을 이루는 거 아니냐. 삼국의 시조들이 신기한 일로 탄생했던 게 왜 괴이하냐? 당연히 괴이하지가 않다. 이련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 신기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련은 여러 설화들을 많이 기록을 했었어. 김부식은 어때? 괴이한 것은 믿을 수 있다. 이련은 없다. 라고 하는 게 큰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였었지. 자, 그 밖에 여러분들 또 이제 살펴볼 만한 이제 인물인데, 간단히 넘어가기만 해보자면, 이승유라고 하는 인물도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에서,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에서 단군의 존재를 이제 이야기했어. 이 삼국유사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우리 역사책에서 가장 오래된 단군에 대한 기록으로 보는데, 쌤, 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이 책도 한번, 도서관에서 그냥 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뭐, 빌려가는 애들도 없으니까 경쟁자도 없을 거야. 단군은 정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박용준 선생께서 직접 쓰신 책이지. 아무튼, 단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고려 후기의 역사 특징은 단군의 등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단군의 특징을 얘기할 때 뭐냐면 단군은 우리 역사의 시조로 봤었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통성을 갖고 쭉 내려왔었고 지금 고려는 쉽게 말하면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하는 생각이 고려 후기에 생겨났었어.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것이냐.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유교의 최종 버전이라고 했었잖아. 유교의 그 최종 단계가 이제 성리학이라고 했었는데 이 성리학에서는 극도로 사람의 정통성이라든지 국가의 정통성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해. 그래가지고 뭐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그 정통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 뭐 나라도 있자 보면은 뭐 고구려, 백제, 뭐 삼국 뭐 이 나라들도 있었고 뭐 고려도 있었고 하는데 그 보면은 지금 세워진 왕조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세워진 왕조의 그 정통성과 어떻게 보면은 그 뜻을 이어가는
제대로 된 왕조다. 뭐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정통 의식이 이제 생겨나게 돼. 대의 명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나라가 보면은 그 힘이 약해 다른 나라한테 막 털리거나 막 그 항복하고 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으로 이긴 나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뭐 나라의 위대함이라든지 올바름은 명분 쉽게 말하면은 도덕적인 것으로 이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려 후기에 성리학 들어왔다 했었지. 그 대의 명분과 정통 의식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서도 그러한 그 경향을 띠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 부분 살펴볼 건데 교과서 50쪽부터 51쪽에 걸쳐서 수업을 하려고 해. 이번 시간 이야기는 고려 말부터 시작돼 14세기 중엽 그러니까 1300년대 중반에 몽골이 세운 그 원나라가 점점 이제 쇠퇴하는 한편 한족들을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크게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등장을 해. 그리고 그 농민 반란군을 이끌던 대장 중에 한 명인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몽골을 쫓아내고 한족들의 왕조인 명을 새롭게 이제 세우게 되거든. 고려는 그 약해지는 원과 이제 새로이 떠오르는 명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이제 편을 들어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는 기본적으로 명의 편을 이제 많이 들게 되지. 당시에 그 검은세족이라든지 그 원에 붙은 불교 이제 절들이 농장을 굉장히 확대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쥐어짜고 막 그랬었던 상황이었었고 그 또 이제 한편으로는 왜구와 그리고 그 원나라에 맞서서 이제 일어난 반란군을 아까 홍건적 얘기를 했었잖아. 홍건적 중에 이제 일부는 그 명을 세우는데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이제 원나라에 쫓겨가지고 원나라를 당해낼 수 없으니까 좀 더 만만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됐었지.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돼. 북쪽에서는 홍건적, 남쪽에서는 왜구. 그 이런 상황 속에서 공민왕이 고문세족과 불교 사원을 좀 억제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었지.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이제 신진사대부였었어. 신진사대부와 공민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혁 정치를 펴나가면서 원을 몰아내고 그 명과 이제 계속 이제 가까운 정책을 진행한 한편 왜구라든지 그리고 뭐 홍건적 토벌에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공민왕이 살해당하고 명이 이제 그 새로 이제 우왕이 즉위하게 됐었잖아. 근데 이 우왕이 즉위할 무렵에 어떤 이제 그 명과의 사이가 굉장히 이제 악화됐었단 말이야. 명이 그 고려에 땅을 요구를 했어. 그 천령 이북의 땅. 쉽게 말하면 한때 그 고려가 옛날에 몽골에 항복했을 때 몽골에 빼앗겼었던 쌍송총관부 그 지역 있잖아. 이곳을 공민왕이 그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되찾았었지. 근데 명이 이제 따진 거야. 자, 명나라가 몽골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제 중국을 지배하니까 옛날 몽골 땅은 다 명나라 땅이다. 고려는 원나라 땅이었었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다시 돌려내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당시 고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최영과 같은 인물들이 크게 이제 반발하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하면서 고려가 이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지. 요동정벌의 대장으로 최영이 임명된데 최영은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남고 대장으로 이성계를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이성계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성계는 이 그 명나라를 치러왔는 끝까지 이제 반대를 했었지만 최영이 어떻게 보면 시켜가지고 이제 가는 와중에서 결국 이제 명나라 치러 갔다가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멈췄지.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이대로 위화도에서 명나라로 넘어가 명나라는 전쟁이고 이성계는 질 게 뻔하고 죽을 게 뻔하니까 그때 이제 군사를 돌이켜 가지고
개경으로 쳐들어가게 돼. 군대를 이끌고 그 최영과 싸워가지고 최영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야. 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건 이성계였었어. 이성계와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어 그동안 공명 때부터 이제 계속되었던 정책들을 이제 밀고 가는 거야. 권문세족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 이제 떨어뜨리고 또 이제 새롭게 권력을 차지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이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그 수도권 지역에 있었던 그 고문세족들의 토지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것들을 이제 그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데 뭐 신진사대부들만 가진 거 아니고 고래 관료들이 다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고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땅들을 다시 도로 이제 나라에서 빼앗아 가지고 관리들한테 나눠준 건데 이 과전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고로만 알아두자면은 이거는 그 나라에서 관리들한테 이제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그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들은 어 지금 관직을 맡은 관리들과 관직에서 물러난 은퇴한 관리들,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이 이제 포함돼. 이들한테 땅을 나눠줬는데 땅을 아예 다 가지라 준 건 아니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그 세금 걷어가지고 너네들이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어,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을 나눠준 거지. 이걸 과전법이라고 해. 과전법을 이제 시행한 것까지는 신진사대부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쿵짝이 잘 맞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좀 급진적인 신진사대부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를 이제 개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뭐 왕실은 또 그대로 놔둔다든지 그리고 개혁도 좀 약간 그 온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대부들로 신진사대부들로 분열되기 이르렀어. 자, 특히 이제 급진개혁파 같은 인물들은 정도전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신진사대부들에 비해서 신분이 좀 약간 좋지 않은 그 인물들이 있었고 또 원건개혁파에는 정몽주처럼 그 신분이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신진사대부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정도전 같은 게 급진적인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나머지 이제 온건개파 세력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야. 조선은 1392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그 이성계라고 하는 이름하고 1392년하고 좀 약간 그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성계랑 1392라고 하는 그 단어랑 약간 좀 1391을 좀 약간 중국식으로 여러분들 그 발음해 보면은 이성계라고 하는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약간 이런 그 암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외우는 것도 썩 그렇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자, 그 이성계는 한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 근데 당시까지 수도는 개경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성계는 이제 그 당시까지 수도였던 왕씨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개경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수도를 남쪽에 마련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 남경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어서 이곳이 바로 이제 그 한양이었었는데 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지. 그 한양이 오늘날에 어디냐 여러분들? 서울이지 서울. 그 서울에 그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이제 짓게 돼. 경복궁이 아니라 경복궁이야. 경복궁을 건설했지. 자, 경복궁의 이제 모습이 여러분들 교과서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지. 그 왕이 사는 그 대궐 이름이 경복궁이고 그 경복궁이 있는 한양을 지키는 그 여러 대문들이 있잖아. 동서남 북대문을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지. 근데 여러분 그 이성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혼자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여러 그 신진 사대부들 특히 그 중에서도 급진파 그 신진 사대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왕위에 올랐었단 말이야.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왕권이 셌다고 봐야 될까, 약했다고 봐야 될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남들의 추대로 왕이 된 사람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땐 되게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문세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전직 관리들과 현직 관리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었던. 근데 그냥 토지를 땅 가져라 준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했었지. 자, 토지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그 땅들을 나눠준 고려시대 고려 말 이성계의 개혁이 과전법이었다는 거냐. 근데 이 과전법 시행 이후에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온건개혁파로 갈라서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을 제거하고 이성계와 함께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됐었는데, 조선이 새로 수도로 옮긴 곳이 한양이었었지. 한양에 새롭게 세운 그 궁전 이름이 경복궁이었다고 했었지. 경복궁.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었다 했잖아. 그 과정에서 신하들의 힘이 훨씬 더 왕권보다 이제 셌다고 받았어. 특히 신하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지. 뭐 근데 그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라든지 천도를 했었잖아. 그 천도를 하고 나서 한양에다 곳곳에 이제 궁전을 만들고, 그 궁전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지키는 막 대문들도 만들고 이제 온갖 건물들을 만드는데, 그 건물들의 이름이라든지 정치기구의 이름 등 같은 걸 싹 다 정한 게 누구였냐면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거든. 그 정도전이 했었던 이제 역할이라든지 비중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알 수가 있겠지. 궁궐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왕이 지은 게 아니라 정도전이 이제 다 지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정도전 그 밖에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왕은 똑똑할 수도 있고 멍청할 수도 있는데, 맞아, 멍청한 왕이 되더라도, 멍청한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그 나라가 잘 굴러갈 수 있으면 신하들이 잘 보살펴야 된다. 그 신하들 중에서 그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어 가장 높은 신하를 이제 재상이라고 하지. 재상이 어떻게 보면 신하들은 총명할 것이고 뭐 과거 시험 다 붙어서 올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재상이 될 것이니까, 재상이 중심이 돼서 똑똑한 왕이든 보통 왕이든 멍청한 왕이든 누구나 이제 누가 왕이 되든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 결국에는 정도전 당시 재상이었는데, 지와 같은 재상이 이제 중심 지와 같은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야 된다고 봤었지.